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17일차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1932년 우당 이회영 선생의 순국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회영 선생 하면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정도들은 뭐 인지를 하고 계시고, 좀 더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나키스트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였다, 또 약간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공산주의자다 라고까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더러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는, 오늘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일본 놈들이 고문해가지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오늘 돌아가십니다. 옥사하십니다. 옥사. 그래서 요 이회영 선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1867년생이십니다. 대표적인 구한말의 교육가이고 사상가이고 항일투사십니다. 항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민회도 결성을 하기도 하고, 임시정부에 참여하시진 않았지만 일단 임시정부 쪽에 합류를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서전서숙을 비롯한 많은 학교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통한 이 항일투사들을 양성하는데 일생을 바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잘 알고 있죠. 신흥무관학교라는 거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또 독립자금을 모아서 국내외에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십니다. 말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의 생애 말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아나키즘에 빠지셔서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에 그 9월 달에 흑색공포단이라는 그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흑색공포단은 일본 내지는 일본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흑색공포단을 지휘하시다가 그만 체포가 되십니다. 밀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우리 한인 교포들에 의해서. 그래서 고문 후유증으로 1932년 오늘 차가운 옥에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40대, 이분 연세 40대쯤인데, 이때가 한 1911년 봄입니다. 이때 이 이회영 일가는 경상도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충분히 뭐 평생을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부셨고,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그 이항복, 그 임진왜란 때 명신 이항복의 그 자손들이거든요, 이 이회영 일가가. 그런데 이분들이 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제 조국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면서 조국에게 이 모든 가산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 봄에 이회영 선생은 당시 그 형이죠, 손위의 형인 건영, 서경, 철영, 이 세 분, 또 아우인 시영, 호영, 이렇게 해서 6형제가 모두 약 60명, 뭐 한 100여 명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압록강을 건너가십니다. 집단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회영 선생은 벼슬도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이 내린 벼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벼슬을 마다하시죠. 그리고 결국 나라를 위한 사회운동, 항일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이회영 선생은 이제 국내에 계실 때도 그 아전이나 노비 등 이 낮은 신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존대를 하고, 또 이들을, 특히 노비들을 면천시켜주는 등 신분 해방에 또 앞장 쓰셔서 봉건잔재를 타파하는데 일조하셨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을 때 오적 암살을 위해서 직접 나섭니다. 을사오적, 이 뭐 이완용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박 누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도 하고, 당시에 뭐 이동영 선생, 이상설 선생들과 손을 잡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망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뭐 이준열사, 이상설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조선의 독립,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그 헤이그 평화회의에 사실은 이 이회영 선생이 뒤에서 마크 공작을 합니다. 돈을 다 대고 마크 공작을 해서 이상설 선생 등을 수석 대표로 보내는데 역할을 하시죠. 결국 이 헤이그에 우리가 이 특사를 보내는 게 문제가 돼서 고종은 퇴위를 당하고 그의 아들 이제 순종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이 헤이그 이 특사 사건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회영 선생은 또 학교를 많이 짓습니다. 뭐 대성학교, 오산학교, 협동학교 이런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항일 투쟁을 또 하십니다. 비밀 조직을 또 하나 만들기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신민회입니다.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이제 그 또 탄압을 받고 강제 해산이 되게 되는데, 이 신민회는 일본이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라는 걸 조작합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은 거를 이제 신민회가 어쨌든 항일의 온상징인 걸 알고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이제 조작을 해서 안창호 선생을 위시해서 당시에 유력하던 우리 지도자들을 전부 다 체포 구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민회 사건에 의해서 그 어떤 그 기반이 많이 와해가 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회영 선생은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을 상대로 버틸 수가 없다. 조금 좀 편안한 곳으로 이제 그 기반을 좀 닦아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그 육형제가 몽땅 의기를 투합해서 가산을 다 털고 식구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넘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이제 50대 나이가 됐을 때 이회영 선생님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가 그 일제에 우리가 군사훈련을 시키려고 만들었던 최초의 군사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과정이에요. 이게 상당히 역사적으로 신흥무관학교가 갖는 의미는 우리 역사상 상당히 큽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시킨 분이 바로 장본인이 이회영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그리고 나서 이제 3.1운동이 벌어지는 1919년으로 다가가는 이 무렵에 이회영 선생님이 비밀리에 고종을 중국 쪽으로 망명을 시킬 공작을 펼치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제에 사전에 발각이 돼서 실패는 합니다만은, 일단의 기록에는 이 고종의 중국 망명 시도가 발각이 되면서 안 되겠다, 이 고종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독살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제기가 됩니다. 특히 이 기록은 우당 이회영 실기라는 이관식 선생이 집필하신 우당 이회영 실기라는 기록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종의 망명작전이 실패를 하고 곧바로 이제 3.1운동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처음에 이회영 선생님은 이 임시정부 수립에 다소 회의적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지도자 중심,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우려를 하신 거죠. 이 기록 역시 우당 이회영 약전,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의 간략한 전기를 쓰신 이정규 선생님의 기록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좀 반대를 하십니다. 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임시정부의 구성 그 시스템 이런 거를 좀 반대 내지는 회의적 시각을 갖고 계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우당 선생의 그 식견대로 나중에 임시정부는 일단은 지도자 중심으로 결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또 지방 중심이 됩니다. 서북파,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 또 기호파 이쪽 충청도 이 지역으로 또 나뉘어서 의견이 대립이 되고, 나중에는 또 이데올로기에 사회주의냐 뭐 아니면은 민족주의냐 이런 걸로 서로 타협을 못 보고 주도권을 놓고 또 그분들끼리 좀 이렇게 다투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회영 선생의 그 기우가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임시정부의 이 운영되는 이 시스템에 다소간의 불만을 가지시고, 이회영 선생은 이제 북경 쪽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상해에 계시지 않고 북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자기의 친동생인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우리 건국 이후에 부통령까지 하시죠. 이시영 선생하고도 헤어지고 평생 동지인 이동영 선생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임시정부 쪽 인사들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분들에게 그 고종을 이 망명시키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이 복벽파로 몰리기도 합니다. 복벽파다.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좀 비난을 받기도 하시죠. 북경 쪽으로 가셔서는 이회영 선생은 상당히 불우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 많은 가산을 항일을 위해서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일단 뭐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사시고 아주 생활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사시면서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에트, 이 사회주의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시고 나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키스트로 자리매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같이 교류를 나눴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신채호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하고 같이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등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1930년대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1911년대에 가산을 다 정리해서 항일에 다 쓰시고 이제 20년 후에 이제 북경에서 아주 어렵게 궁핍하게 생활하시면서 이제 아나키스트로서 활동을 하신다. 이러면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조직화한 것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제 아나키스트라면서 이제는 만주 지역으로 상해 이쪽 중국의 남쪽에는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항일을 하고 있고 북경에 계시다가 이제 만주 쪽으로 넘어가서 이 항일 조직을 좀 더 공고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만주로 가시다가 체포가 됩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 교포들의 밀고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이 이시영 선생의 조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니까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정짓을 이 조카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카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고문을 받으시다가 오늘 1932년 오늘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육형제 중에 이시영 선생에 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은 그 인지도가 다소 낮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말미에 이 인생의 말미에 사회주의적 성향을 띄었다. 또 아나키스트였다. 이런 이유로 일제에 의해서 좀 더 탄압을 받은 것도 있고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일제 잔당들과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아무래도 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거의 말살, 폄하를 뛰어넘어서 거의 말살을 시켜버리다시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회영 선생의 이름은 크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962년에 건국 공로훈장 독립장에 추서가 되셔서 그나마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회영, 이시영 일가는 모든 거를 내던지고 갖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항일투쟁을 하셨고 이분들이 이제 그 이회영 선생의 동생이신 이시영 선생은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에 계신 분들이 해방 이후에 들어올 때 같이 오셔서 부통령도 하시고 또 그 자제들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종찬 국정원장 하시고 그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부 때 큰일 하셨던 이제 이종찬 전 의원도 이분들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선거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하시던 이종걸 의원 이분도 이분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를 이어서 나란 일을 하시며 나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아주 좋은 집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32년 11월 17일 일본 놈들한테 갖은 고문을 당하시다가 차가운 감옥에서
돌아가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돌이켜 보면서 기득권자들이 해야 할 진정한 도리,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1월 17일자 방송은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면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18일차 방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풍각쟁이는 지금 막 나올 겁니다. 자, 조금만 듣고 마이크 끝!